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죠. 혹시 시간이 다가오는 게 두렵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즐겁습니까? 착실하게 준비하신다면 별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다들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향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 착실히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험 문제들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다 기출 문제를 다 기초로 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셨나요?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실만 하던가요? 괜찮던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기출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설마? 기출 문제가 다들 할만하죠? 근데 그 기출 문제가 작년에 많은 분들이 떨어졌던 시험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작년에 합격률이 20 몇 프로였어요. 23%인가 뭐 이렇게. 그럼 나머지 77%는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77%가 떨어진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기출문제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올해도 여러분들이 시험 본 것이 내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 이런 시험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전 심리상 풀 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패스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은 뒤에 쉬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패스를 해버리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푼다면은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현명하게 시험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합격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그렇게만 본다면은 저도 자랑 좀 하게요.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 다 합격했다고. 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문제 100문제는 당연히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에 맞춰서 비중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총론의 몇 문제, 또 수요 공급의 몇 문제, 감정평가론의 몇 문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좀 바쁘기 때문에 좀 빨리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1번의 부동산 개념에 대한 것이죠. 자, 이 부동산 개념은 결코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법경기해서 소속을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나요?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는 생산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주택은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맞나요? 이 토지든 주택이든 생산재 성격과 소비재 성격이 모두 다 있습니다. 다만 토지는 생산재 성격이 더 강하고요. 주택은 소비재 성격이 더 강하죠. 다음에 3번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질, 지반 등이 연구 대상으로 된다. 맞나요? 이 기술적 측면은 유형 측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세, 지질, 지반 이런 것들은 기술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법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뉜다.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이 틀렸죠. 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주로 이렇게 소속을 물으니까 이걸 좀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정착물에 대한 것이죠. 이 토지 분류에서 법경기 하잖아요. 그 법경기에서 그 소속을 크게 묻거나, 지금 이 1번 문제는 이 소속을 크게 묻는 문제죠. 여기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냐, 광의의 부동산이냐. 협의의 부동산은 다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정착물에 다시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이렇게 나누어지죠. 광의의 부동산은 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이렇게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만 구별이 된다면 여기서 별로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착물에 대해서 더 묻는다는 것은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런 걸 더 자세히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부착됐단 말이 바로 정착돼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독립정착물은 물리적으로는 토지에 정착돼 있으나 계속적으로 법정이나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분리되어 공시되거나 거래될 수 있다. 물리적으로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분리돼서 거래되거나 할 수 있죠. 이게 독립정착물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그 집단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자, 이 독립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이죠. 그거 말고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있죠. 그리고 농작물도 있죠. 이건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독립정착물이에요. 근데 3번이 틀렸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그 집단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요. 토지의 일부라는 의미는 종속정착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은, 자,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이 뭐예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죠.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거는 얘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당을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본체에 딸린 창고는 종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도 주물과 종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연하죠. 동산만 주물, 종물이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배와 노, 뭐 시계와 시계줄, 뭐 이런 것들을 주물, 종물 얘기를 하죠. 근데 부동산에도 본체와 창고가 있을 때 창고는 종물, 본체는 주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제 용어 구분이죠. 용어 구분에서는 대택부 하는 거 하고요. 대택부에서는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모두 택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지하면은 요거보다는 더 넓게 사용이 되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도 부지하고요. 또 후보지, 이행지 할 때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죠.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하면은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으로서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땅이죠. 이거는 이제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로 인해서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땅이죠. 건부지는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법지, 빈지.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 빈지는 바닷가죠. 바닷가 이렇게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 뭐 이런 식으로. 또 공지, 공한지. 공지는 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해서 남겨놓은 땅이고,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이고, 뭐 이런 게 있고요. 조금 더 중요한데 빠뜨린 게 있죠. 필지, 획지죠.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고. 그래서 얘는 법적이라는 얘기는 권리 측면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가치, 가격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의 획지가 될 때는 구분 평가를 하고요. 각각 따로따로 가치를 달리하니까 두 개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때는 일괄 평가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포락지 해서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지금 후보지에 대한 거죠.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에 전환 중이다. 이러면은 이제 후보지고요. 용도적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용도적 지역 내에서 하면은 요거는 이행제가 되죠. 내에서 또는 세분된 용도 지역 이렇게 세분된 용도 지역 하는 것도 이행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이죠.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간 전환되고 있다. 다음에 나지, 2번의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으면서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맞죠? 다음에 3번의 택지란, 택지하면 주상공 다 나와야 된다 그랬죠.
택지, 주상공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공업, 주상공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것이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획지 나왔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근데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에 등기한단이다. 이거는 필지를 얘기하고 있죠. 틀렸죠. 그다음에 5번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다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경사면의 토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경사면을 조경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4번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형 문제인데요. 이 박스형 문제는 몇 개인가를 묻는 문제는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몇 개인가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면 결국은 찍어야 되죠. 근데 이런 형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골라내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읽으세요.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이게 한참 읽다가 보면 중간에 세모가 하나만 나와도 어떻게 해요? 세모가 하나만 나와도 결국은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몇 개인가 문제는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 17회 때 출제되고 작년과 재작년 한 개씩밖에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저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맞죠? 기억이 옳은 거잖아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게 나오면은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찍더라도 1번, 2번 중에 찍어야 되죠, 결국. 근데 1번, 2번 보면은 니은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이 바보같이 문제를 낸 거죠. 아니, 기억을 옳은 거 하면은 니은 두 번째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문제예요. 이 바보같이 만든 거 이게. 니은은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니은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에 디귿은 공한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이게 틀렸죠? 이건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답은 2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리을에는 빈지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죠, 사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보고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가 빈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 말도 안 되죠.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기출문제에 나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우습게 출제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딱 기출문제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지금 보니까 아주 부담 없이 보니까 쉬운 것 같지만 또 실전에 보면은 너무 또 쉽다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또 함정에 빠져요. 설마 이렇게 쉽게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찍어요. 그러면은 이제 1년을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게 논외 수업을 할 때인데 한 7, 8년 된 것 같기도 한데 설마 이렇게 쉽게 나오겠나 싶어서 그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천제 그런 거 있잖아요. 28개 지목 그 중에서 이제 결혼에 출제가 된 거예요. 이 공시법 내용이. 근데 뭐 워낙 쉬운 거 아니에요. 공시법에서 28개 지목 그냥 이게 지목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건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유지인가 나왔어요. 유지. 이분이 그냥 휴한지로 가셨네. 그냥 설마 이렇게 쉽게 출제 될까 해서 요거 하나 때문에 안 됐어요. 2차도 다 됐는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은퇴하신 분인데 항상 둘이 짝이 돼서 이렇게 같이 은퇴하신 분이 둘이 같이 이렇게 늘 식사도 하시면서 다니셨던 분인데 한 분은 됐어요. 근데 한 분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합격하신 분이 나중에 6개월쯤인가 지난 후에 이렇게 학원에 찾아오셨는데 아직도 그 소리 한대요. 그 문제 때문에. 그 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년을 더 공부하셨어요. 더 공부하시고 결국은 합격은 하셨어요. 실력은 되니까 합격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주택관리사까지도 합격하셨어요. 했는데 아무튼 1년을 더 고생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문제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은 쉬운 문제 안 틀리면 합격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많은 분들이 떨어진 시험이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셨던 기출문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푸실 문제가 내년도에 공부하실 분들이 아 이렇게 쉽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다음 보기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파생 현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1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미리 받아보셨나요? 1번, 5번에 맞추셨나요, 이거? 5번 맞추셨어요? 푸실 때 헷갈렸어요? 맞췄어요? 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면은 다 내용이 옳은 내용들이에요. 그럼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없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 특성의 파생 현상이죠. 그거를 이제 체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리 받아보셔서 여유 있게 푸셨기 때문에 다시 볼 시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전이라면 이 자연적 특성을 까먹고 밑으로 내려간 거죠. 질문을 읽어놓고는 5초도 안 돼서 까먹는 거예요. 질문을 까먹고 이제 밑에 보니까 다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잘못 못 읽고 어떤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다거나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의 파생 현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향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이거는 무슨 성질의 파생 현상이에요? 부동성이죠. 부동성의 파생 현상이에요. 지역적 시장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다음에 니은에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이거는 뭐의 파생 현상이에요? 부증성이에요. 집약적 하면은 부증성의 단골 손님입니다. 다음에 디귿은 부동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는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되죠. 이게 경제적 감가와도 관계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두 개 다 관련되고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지금 자연적 특성의 발생 현상이죠. 근데 리을은 적지론 얘기가 나오는 건 뭐예요? 용도 다양성이죠. 적지론과 최유효 이용은 같은 개념입니다. 최유효 이용은 같은 개념. 주어진 땅에다가 뭘 하는 게 가장 좋을 건지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 주체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 병합 분할 가능성이죠. 그냥 그대로 병합 분할 가능성.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6번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 등이 달라지고 또 그 이용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다음에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 위치성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 위치성을 말하는 거죠. 그 토지가 어떠한 위치냐, 목이 좋냐, 나쁘냐 이런 이 해당 그 판단은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과 선호, 좋아하는 정도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학원가다, 어떤 지역은 유흥가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한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감정 평가 시 경제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감가가 적용돼야 안 돼요? 경제적 감가 토지에 경제적 감가 적용되죠? 네, 경제적 감가가 적용됩니다. 근데 뭐는 적용이 안 되고요? 물리적 감가는 적용 안 되죠. 물리적 감가는 적용 안 됩니다. 이 경제적 감가가 적용된다는 건 뭐 때문이고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부동성도 있고 인접성도 있죠. 네, 다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가 적용 안 되는 건 뭐 때문에요? 영속성이죠. 달아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죠. 경제적 감가가 적용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토지에 비하여는 동질적이나 다른 많은 재화에 비하여는 이질적이다. 즉 건물에도 개별성이 적용될 수 있다. 가능하죠. 자,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비교할 때
요거 두 개 비교할 때는 토지는 개별성이고요. 건물은 동질성이죠. 토지에 비해서는 건물은 동질적이에요. 그런데 요걸 비교를 할 때 기타 많은 재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 토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는 많은 재화가 있는데 기타 재화를 비교해요. 기타 재화를 비교할 때는 얘가 개별성을 갖는다면은 다른 많은 재화는 동질성을 갖는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꼭 토지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다른 기타 재화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그래서 건물에도 뭐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도 개별성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다른 재화에 비하여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맞죠?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치 보존력 우수하고요. 다음에 7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부증성은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자, 이거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죠. 이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이 어디에 단골 손님이에요? 최유효 이용은 용도 다양성의 단골 손님이죠. 근데 어디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고요? 부증성에도 등장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부증성은 희소성과 관련되죠. 희소성. 한정돼 있죠. 토지가. 더 이상 물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유효 이용 개념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효율적 이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증성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최유효 이용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은 용도 다양성이지만 최유효 이용과 관련해서 이 부증성도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효율적 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3번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므로 용도적 공급이 뭐예요? 이거는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능하므로 어느 지역의 토지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공급 물량을 증가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요. 다음에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에는 재생산 이론의 적용이 곤란하다. 재생산 이론의 적용이 곤란하다 또는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재생산 이론이 적용 안 된다. 이거는 뭐 때문이고요? 영속성 때문이고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개별성이죠. 그다음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부증성이죠. 각각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인접성으로 인해 토지의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게 한다. 이건 옳은 표현이죠. 당연하고요. 다음에 이제 8번은 공간적 범위에 대한 거죠. 공간성이죠. 원래는 공간성을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간성이 최근 몇 년간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10분의 3에 해당하는 건데 10년에 3번 정도는 출제되는 주제인데 최근 몇 년간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한가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구분지상권이라는 단어, 지상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되죠. 이거는 어디에도 다 가능한 거예요.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 다 가능하죠. 구분지상권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맞죠? 우리 민법 212조에서도 토지 소유권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죠. 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양쪽을 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사적 지하권, 공적 지하권 나눈다면은 사적 지하권 영역에 속하는 것은 뭐 지하수를 이용한다거나 한계 심도 범위 이내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지만 지하 매장 광물은 사적 지하권에는 포함되지 않고 공적 지하권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 부동산의 가치는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라고 할 때 이는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만 파악한 것이다. 이게 틀렸죠. 이 공간성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요. 이 공간이라는 성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성질, 속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속성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자리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주택지 있는 평당 가격보다는 여기가 더 비싸겠죠. 왜 비싸겠어요? 여기는 위로 이용할 수 있는 높이가 더 높지 않나요? 용적률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지하로도 더 깊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상업용지는 지하로도 더 깊이 이용할 수 있고 공중공간으로도 더 높이 이용할 수 있죠. 법적으로 다르죠.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높이와 깊이가 달라요. 거기에 따라 경제적 가치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토지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어떻게 표현을 할 때는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놓고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에 따라 살펴본 거지 어느 한쪽 측면만 살펴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제 9번은 자, 이제 유량, 저량, 이제 수요 공급으로 넘어가죠. 자, 유량 자료와 저량 자료 이거 구분하는 거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2년에 한 번꼴이면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가장 기초 개념이 이제 유량 개념이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은 이제 연간이냐 월간이냐 이게 반드시 기간을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자산 개념은 뭐예요? 저량 개념이죠. 이와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일관되게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소득해서 총소득이든 순소득이든 유효 총소득, 가능 총소득, 또 뭐 순영업 소득, 세전현금주의, 세후현금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자, 근데 지대라는 게 뭐예요? 지대. 지대라는 거는 토지 임대료 아닌가요?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토지 임대 이걸 이제 임대료죠. 임대료. 이걸 지대라 그래요. 토지 사용 대가다 이런 의미죠. 근데 임대료라는 것도 당연히 뭐예요? 소득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대, 그다음에 부채 잔금이 뭐예요? 잔금, 잔액이죠. 잔액. 이거는 재고량 개념이죠. 이 저량 개념은 재고량 개념이에요. 어떤 시점에 남아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은 잔금 개념이잖아요. 재고량 개념이에요. 저량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다 저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량 자료에 해당하는 거 기억은 빠져야 되고요. 니은 디귿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을은 부동산 거래자 월자가 들어가 있죠. 월급여 이건 문제에서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유량 개념이죠.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뭐예요? 이거는 저량 개념이죠. 자, 우리 부동산 가치와 관련해서 감정평가론에서 기준 시점 정하죠. 기준 시점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는 거죠. 그 기준 시점을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으니까 언제적 가격인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번의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이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맞죠? 그다음에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가격 변화는 자,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가격 변화는 그 재화 가격 변화가 아니죠. 이러면 뭐예요? 이것도 수요 변화죠. 수요 변화. 수요 변화는 뭐예요? 아파트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굉장히 자주 묻습니다. 이것도 수요량 변화는 뭐고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요.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죠. 이렇게 변하든 또는 반대로 변하든 점의 변화고요.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변화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파트 시장인데 빌라 가격이다 하면 이게 자체가 이동하잖아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소득 변화와 관련재 가격 변화죠. 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소득 변화에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도 있지만 이러면 무슨 재? 이러면 정상재죠. 같은 방향으로.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이런 재화는 무슨 재화? 이러면 이제 열등재가 되죠. 자,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A재 가격이 상승할 때 B재 수요가 증가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 무슨 재? 대체재죠. 대체재. 근데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표현을. 이게 지금 국어가 좀 이상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거를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를 당해 재화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통 당해 재화, 해당 재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셨어요?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해요. 이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해 재화 수요가 증가한다. 이럴 때 그 당해가 대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재화를 말하는 다른 재화. 근데 그런 국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실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상한 문장은 안 나왔어요. 실전에서는 분명하게 나와요. A재면은 A재, B재면 B재 서로 이렇게 다른 재화로 분명히 나온다고요. 서로 다른 재화에서 가격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으면 뭐고요? 대체재고. A재 가격이 올라갈 때 B재 수요가 감소하면 이런 무슨 재? 보완재.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뭐가 나오면은 또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 돼요. 수요가 나올 때 A재 수요가 증가할 때 B재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면 그때는 보완재가 돼요. 보완재. 수요가 나올 때 같은 방향이면 보완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 수요가 증가할 때 핸드폰 케이스 수요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 수요가 같이 증가하면 그거는 보완재잖아요. 함께 사용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련재 가격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관련재 가격 변화. 그래서 A재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화 수요가 증가할 때 이게 대체재고요. 됐나요? 이걸 기준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것만 돼 있으면은 뒤에 균형 가격의 이동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난단 말이에요. 어떤 재화의 가격 하면은 A재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는 누구래요? 그 재화는 여기서는 그 재화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어가 돼. 국어 문제예요. 지금 그 문제가 어떤 재화의 가격 오른다 그랬잖아요. 어떤 재화의 가격 오르면 그 재화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떤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해요?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맞나요? 이거는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 수요 법칙을 말하는 수요 법칙. 맞죠? 수요량 변화, 수요 법칙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는 자 여기도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잖아요.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공급량 변화니까 점의 이동이잖아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 틀렸죠? 4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장래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공급이 증가한다면 자 이거는 가격 이외의 변화잖아요. 이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맞죠? 이게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11번에 부동산 수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하며 잠재 수요는 포함하지 않는다. 잠재 수요 포함해요 그랬잖아요. 잠재 수요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랬죠. 돈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아파트 대체재 수요 증가 이게 나왔네요. 대체재 가격이 아니고 대체재 수요 증가죠. 그럴 때는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수평합하게 돼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더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그 지문은 아니고요. 기출문제에서. 다음에 아파트의 대체재, 이번에는 가격이죠. 우린 가격으로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재 가격 상승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어떤 방향?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은 아파트 수요가 증가잖아요. 증가하면은 우측 이동 맞습니다. 4번 맞고요. 다음에 어떤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뭔 소리요? 자, 이게 이 어떤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는 뭐예요? 수요 곡선 이게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거나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량이 어떻게 되냐 보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죠. 맞죠? 지금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건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맞죠? 여기서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균형 가격입니다. 균형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증가해서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전공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는 이제 교양이니까, 전공 들어갔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수요량이 감소할 건데, 수요량이 감소하면은 또 가격이 떨어질 건데, 가격이 떨어지면 또 수요량이 늘지 않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도 못해요.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면 이게 그 제와의 가격 변화냐, 가격 이외의 변화를 분명히 구별을 해서 가격 이외의 변화로 나타났을 때는 수요 곡선 한번 딱 그려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아,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이거나 끝이에요, 거기서. 가격 상승했으니까 수량이 또 감소하느냐?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원래 같았잖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기존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증가한 거거든요. 기존 가격에서. 원래 균형 상태였었잖아요. 1,000원 하는 상태에서 이만큼 거래하고 있다가 이렇게 130으로 증가해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더 늘어났어요. 30만큼의 수요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미 수요량 감소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 감소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이미 여기서 발생했고, 그러면서 공급량도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균형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균형 가격이. 뭔지 아시겠죠? 이미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가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딱 그러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수요 증가 됐죠? 가격 상승 끝이라고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됐어요? 공급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공급 증가하면은 공급선 오른쪽으로 그리죠? 그러면 가격 하락 끝이라고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안 돼요. 딱 하나만 딱 그리고 마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12번은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12번은 부동산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나요? 자, 이거는 지금 요걸 말하는 거죠. 가격 효과.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서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예를 들어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한다. 그럼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100개에서 180개로 늘어난다. 그럼 지금 수요량 변화가 몇 개 발생한 거예요? 수요량 변화가 80개 발생했죠? 이 80개 발생한 거는 일부는 소득 효과고 일부는 대체 효과라는 거죠.
소득 효과는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있죠.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난 게 몇 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체 효과라는 것은 여기서 대체 효과 조심하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대체 효과는 대체재 가격이 변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수요량 변화죠. 대체재 가격은 전혀 안 변했어요. 대체재 가격은 그대로 있지만 이 재화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간 거나 다름없어요. 맞죠? 예,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가 더 싸졌단 말이에요. 얘가 더 싸졌기 때문에 이 재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바로 수요량 변화 가격 효과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대체 상품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맞죠? 예를 들어 우리가 늘 쓰는 재화 가격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거하고 대체되는 다른 상품을 쓰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상대적으로 싸니까. 예전에 왜 배추 가격 막 10,000원 할 때 있었잖아요. 한 포기에 10,000원. 배추 가격 한 포기에 10,000원 하니까 배추가 너무 비싸니까 그거는 먹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양배추 사 먹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상대적으로 양배추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걔 가격은 그대로 있어도 상대로 싸니까. 그러니까 양배추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상품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이때 대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건 무슨 효과예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2번은 대체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당해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예요. 자, 실질 소득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무슨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소득 효과를 말하는 소득 효과. 당해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는 소득 효과요.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고요. 다음에 대체 효과란 실질 소득 변화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대체 효과 하는데 실질 소득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짝이 안 맞아요. 실질 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효과?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런 말이 나오려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실질 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다음에 5번에 가격 보조로서 임대료 보조에 따른 수요량 증가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옳은 말인데요. 우리 가격 보조 하잖아요. 임대료 보조 하잖아요. 임대료 보조 하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거는 가격 보조를 말해요. 가격 보조는 가격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격 보조, 현물 보조, 또 현금 보조가 있다 그랬죠. 이 중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가장 증가시키는 것은 현금 보조예요. 현물 보조는 쿠폰 주는 거예요. 근데 가격 보조는 깎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의 만족도는 제일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얘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대료 보조하면 가격 보조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주니까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깎아주니까. 그래서 가격 보조로서 임대료 보조에 따른 수요량 증가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가격 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가격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12번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요. 다음에 13번은 균형 가격의 이동에 대한 거죠. 균형 가격의 이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정하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1번에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보다 공급이 감소하는 크기가 더 크면, 자, 이럴 때는 뭐를 보라 그랬어요? 큰 쪽만 보라 그랬죠. 큰 쪽만. 큰 쪽이 누구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보다 공급이 증가하는 크기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 감소만 보라는 얘기. 공급 감소. 다른 거 보지 말고. 맞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공급 감소만 보세요. 공급 감소면은, 자, 균형 양과 가격을 생각하는 양. 양은 항상 이거 따라가라 그랬죠. 이거. 공급 감소하면은, 공급 감소라는 게 뭐예요?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체결되는 그 거래 건수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겠죠. 이 감소죠. 이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가 아니고 상승한다 돼야 되죠. 다음에 어떤 지역에 유입 인구가 증가한대요. 그럼 유입 인구 증가면은 수요 증가잖아요. 2번은 수요 증가예요. 그럼 수요 증가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런데 가격이 하락한 데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수요가 증가하는 크기와 공급이 증가하는 크기가 동일하다네요. 3번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죠. 둘 다 증가는 증가인데 크기가 같아요.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다죠.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이거를 모를 때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같은지 이쪽이 더 큰지 저쪽이 더 큰지를 모를 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잖아요. 근데 이게 같잖아요. 같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 됐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알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다요. 왜냐하면 이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지금 균형 상태에서 둘 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높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른쪽으로 오니까 둘 다. 됐나요?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표현이 나오더라도 4번이 몇 번이에요? 4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잖아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죠. 이러면은 지금 이게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뭐를 알 수 없어요. 지금 하나는 감소하는 이 양을 알 수 없는 거죠. 양을 알 수 없어요. 양을 알 수 없다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 물량이 늘어나 버리면은 시장에 물량이 엄청 남아돌 거 아니에요.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수요의 감소의 크기와 공급 증가의 크기가 같다면 이렇게 하면은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 없다. 뭐가 변화 없다요? 균형량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대체재 가격 변화, 대체재 수요 변화 요거 정리되고 저거 정리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럼 증가 감소가 정리된다고요. 수요가 증가하느냐 수요가 감소하느냐 거기에 따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되면은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하고 균형의 이동과 결정과 이동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요 단어 따라 잘 찾아가면 된다고요. 요 단어 따라 어느 하나만 보고 결국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게 수요 감소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이건 지우고 뭐만 보라고요. 수요 감소만 보라고요. 그러면은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 그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의 결정 이동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탄력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번은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고. 다음에 5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동산의 보완제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 가격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이 제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방향으로 보완제 가격 상승하면은 그 부동산 수요는 어때요? 부동산의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수요는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뭐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수요 감소로 읽으면 된다면 수요 감소로. 그럼 수요 감소니까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이잖아요. 수요 감소니까 사려는 사람들이 발을 뺀다고요. 사려는 사람이 발을 빼면은 체결 건수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은 시장을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중개사무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시장이 중개사무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요 감소는 뭐예요? 사려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사려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0명은 오다가 또는 30명은 오다가 사려는 사람이 이제 발길을 끊는 거죠. 뭐 10명, 뭐 15명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래량은 줄겠죠. 체결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다음에 13번 정답이 4번이고요. 14번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각각 QD1, QS였으나 소비자의 선호 변화로 수요 함수가 QD2는 80-3P로 변화하였다. 원래의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 가격의 차이를 묻고 있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 계산 문제에서 차이는 얼마인가 물었잖아요. 이런 거는 계산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2번 해야 되는 거죠. 원래와 새로운 것을 2번 해야 돼요. 그래서 QD1 100-2P하고 100-2P하고 QS는 뭐였어요? 10 플러스 4P 여기하고 요거 한번 하고 선호 변화로 수요 함수가 바뀌었죠. 얘가 바뀐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80-3P 이렇게. 공급 함수는 10 플러스 4P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등식을 세우면은 100-2P하고 10 플러스 4P가 같죠. 그러면 넘어오고 넘어가면은 90은 6P가 되니까 P는 15가 되나요? P는 처음에는 15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는 Q는 계산할 필요 없죠. 뭐만 하면 되니까 균형 가격의 차이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80-3P는 10 플러스 4P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되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시다가 다 해야 되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거 차이가 5죠. 5. 어떤 때는 좀 시다를 좀 더 쓰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5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